자, 4월 6일이고요. 어제 부족했었던 스프링 설정 과정을 이제 완전히 정리해서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기본 사항으로요. JDK 17이 그 스프링 쪽에서 제시하는 공식 지원 버전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건 JDK 18이더라고요. 근데 뭐 동작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거 봐서는 17 이상 버전이 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여요. 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익스텐션을 깔아야 되는데 익스텐션 팩 폭 자바는 우리가 자바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깔고 시작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 깔려 있을 거고,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 어제 우리가 그 이니셜라이저 스프링 부트 뭐 이런 걸 깔았는데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이라는 걸 깔면은 추가적으로 얘도 그 통합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다 깔아줘요. 그래서 얘를 설치하면은 이 안에 어제 우리가 깔았던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라는 게 필요해요. 어제 실행을 할 때 뭐 F5키를 누르느니 명령어를 치느니 좀 두 가지 방법이 좀 혼용됐잖아요. 이제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라는 걸 통해서 실행 방법을 일원화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세 가지를 검색하셔서 익스텐션에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설치하세요. 자, 뭐 밑에 내용은 이제 참고용인데 익스텐션 팩4 자바에 종속되어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깔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전체가 다 쭈루루 깔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을 깔면은 요거 두 가지가 같이 설치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 생성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생성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어제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크리에이트 메이븐 프로젝트 선택해서 버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언어 자바 선택하고 그룹 아이디 study.spring 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 뭐 프로그램 이름이라 그랬죠. 헬로 스프링이라고 지정하고, 배포 타입은 워. 이게 지금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그 지금 우리가 주로 윈도우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리눅스 서버에 톰캣만 따로 깔아놓고 거기다가 파일을 옮겨야 돼요. 그때 옮길 때 워라는 형식으로 압축해서 옮겨야 되는데 자르로 넘기면 톰캣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워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바 버전 뭐 지금 17이 공식이라고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어제 우리가 스프링 웹이라는 걸 선택을 했죠. 일단 이거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스프링 웹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선택을 하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폼.xml에다가 메이븐에서 갖고 온 정보를 넣어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본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xml에 그 들어가는 항목들을 기본적으로 좀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선택을 하면은 이제 폼.xml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앞으로 단원이 진행될 때마다 선택할 것들이 계속 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스프링 웹만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라는 거를 추가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추가를 안 하면, 이걸 추가 안 하면 여기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라는 거 있어요. 요거 두 개 선택하고 이제 설치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폼.xml에
스프링부터 데브툴스에 대한 옵션을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따로. 이거 넣어주는 거랑 거기서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생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본창 프로젝트 생성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소스 코드 작성은 어제랑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실행 방식을 좀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테스트 코드를 그 어플리케이션.java 클래스에 넣어놓고서 우리가 실행을 했었죠. 2단계에서 아직 뷰를 사용하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자, 사용을 위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요, 여기에 그 자바라고 검색하면은 자바 관련된 설정 항목이 막 97개나 돼요. 이 중에 스크롤해서 어느 세월에 찾아. 그래서 그냥 여기 소스 설정 소스 보기 있죠. 설정 소스 보기로 들어가셔서, 맞나 이게? 자바 디버그 세팅스 핫코드 리플레이스, 이거를 오토라는 값으로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쭉 드래그해서 설정 코드 맨 밑에 추가하시면 돼요. 자, JS 형식이니까 기존 항목하고 구별하려면 콤마 하나 찍고 추가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은 JSON 포맷이니까 기존 설정하고 구별하려면 끝에다 콤마 찍고 추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괄호 밖에다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너무했죠. 우린 제이슨 배웠으니까. 제이슨 안 배운 상태는 이해를 하는데,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실행 방법이에요. 스프링 부트를 설치하면,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를 설치하면은 여기 왼쪽에 아이콘 중에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라는 애가 생겨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육각형의 전원 아이콘이 있는 애예요. 이걸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떠요. 자, 여기 앱스에 보면은 실행 버튼이 나오죠. 이거는 단순 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 옆에 벌레 모양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실행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디버깅이라 그래요. 여태까지 디버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디버깅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번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가동을 쭈루루룩 합니다. 그럼 여기 화면이 여기 실행 및 디버그란 곳으로 제어가 넘어가잖아요. 다시 스프링 부트로 가면은 여기 엔드 포인트 매핑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그냥 더블 클릭해서 요거 누르면 여기서 그냥 떠요. 브라우저로 이렇게 요 웹브라우저 누르면 뜨고, 그냥 클릭하면 소스로 가고, 옆에 지구본을 누르면 웹브라우저로 가고. 이게 설정하면은 크롬 브라우저로 띄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뭐 귀찮아서 안 해봤어요. 그래서 클릭할 때도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페이지 열면 되니까 브라우저의 주소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 하려고 뭐 별도로 여기에 브라우저 관련된 기능을 설치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첫 번째 코드 홈 테스트 안녕하세요 요거였죠. 이게 지금 이 코드죠. 요거죠. 안녕하세요 스프링 한 다음 메시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첫 번째 스프링 페이지입니다 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밑에 뭐 다시 들어간 거 보여요? 오토 컴파일이에요. 새로 고치만 하면 돼요. 이제 재실행할 필요 없어요. 재실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JSP 파일
자, 홈에서 자, 다시 홈 열어놨어요. 여기에다가 헬로 홈 여기 P 넣고 이것은 예제입니다 라고 하고 넣으면은 여기도 새로 고침했을 때 들어가요. JSP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XML 파일을 고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재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XML 파일은 전부 환경 설정이기 때문에 최초 가동할 때 거기 있는 값을 메모리에 복사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XML이 바뀌면 다시 로드 해줘야 돼요. XML 파일 오토 컴파일이 지원되는 거는 확장자가 자바인 거랑 JSP인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좀 변경된 양이 좀 많다, 좀 크리티컬하다라고 하면은 그 오토 컴파일이 안 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말풍선으로 물어봐요. 가끔 그 자동 컴파일을 실패했다, 아예 다시 리로드 하겠냐라고 물어봐요. 예스 누르면은 그냥 알아서 또 재가동 돼요. 이것만 해도 일단 시간이 굉장히 줄어요. 원래 이클립스의 가장 장점이 이 기능이었거든요. 이클립스는 소스를 변경하는 과정 동안 계속 자동으로 컴파일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JSP 서블리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잘 안 먹어서 JSP에서 분명히 에러도 아닌데 빨간 줄 가는 경우 되게 많이 겪었죠. 그게 자동 컴파일이 돌다가 뻗은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클린해졌잖아. 써보니까 이클립스가 얘가 훨씬 나. 훨씬 컴파일 잘해요. 자, 이렇게 해서 껐고요. 자, 일단 요거 세팅해서 실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ML이 변경된 경우에 재시작해야 된다는 거 여기 말 적어놨고요. 뷰 설정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 요것도 이제 어제 내용이랑 똑같은데, 어제 설정 과정에서 나왔던 그 문제 중에 제일 어이없으면서 찾기 힘들었던 게 여기 뒤에 띄어쓰기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면은 경로가 웹 INF 안에 뷰스 안에 파일 이름이 들어가야 돼. 한 칸 띄고 뭐뭐뭐.jsp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파일 이름 자체 앞에 띄어쓰기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로를 못 찾더라고요. 근데 여기 뒤에 띄어쓰기 있는 거는 안 보이잖아, 드래그하지 않는 이상. 여기 뒤에 값은 띄어쓰기 없이 들어가도록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 포트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할 필요 없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내용대로 뷰를 설정했는데, 어제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게 링크를 걸었어요. 페이지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스쿨 스쿨로 이동하고, 껐구나 내가. 자, 여기서 스쿨로 이동하고 홈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거든요. 일단은 돌려야지. 자, 그러면 링크를 걸 때 요 주소 값은 이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거는 로컬호스트 뒤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게 적용되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가져오는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행되는 주소 보면은 이 컨텍스트 패스에 해당하는 값이 없어요. 없어도 무조건 넣어주세요. 그럼 지금 이 컨텍스트 패스는 슬래시가 돼요. 없어도 무조건 넣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약에 경로를 내가 바꾸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걸 미리 넣어주면 그 바뀐 경로를 알아서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모든 링크 다 찾아다니면서 고쳐줘야 돼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그 뷰 안에서 링크나 이미지 경로나 이런 것들을 명시할 때는 무조건 앞에다 넣어준다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안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파일 수정 컨트롤 C 컨트롤 V를 거의 한 300번 이상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경험담이니까 무조건 넣으세요. 나중에 엄청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하고 나서 이 뒷부분에 들어가는 링크는 자, 요거는 이제 서블릿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요 링크 주소는 이동하고자 하는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링크로 거시는 거예요. 링크는. 자, 이게 get 매핑이에요. get 방식의 URL 매핑. 그럼 포스트 매핑은 뭐겠어? 포스트 방식의 매핑이겠죠. 그렇게 이제 get 포스트 나눠서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링크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게 어제랑 조금 다른 거고요. 컨트롤러 메서드 추가, 요거는 어제랑 똑같죠. 여기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이드 홈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뷰 파일 이름은 자연스럽게 홈이 됩니다. 마이뷰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메서드 이름이 스크림에도 불구하고 마이뷰라는 파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많이 써요. 왜냐면은 파일 이름을 바꾸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 뷰 폴더 안에 모든 JS를 다 때려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헬로 밑에 스쿨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을 해버리면은 이 뷰스 안에서 헬로라는 폴더 안에 스쿨.jsp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뷰 폴더 안에 내 나름대로 폴더 정리를 또 하고 싶으면 그 폴더 구조까지 명시해서 리턴을 해야 돼요. 그런 이유로 스트링 리턴을 더 많이 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SQL 사용하는 거, 이거는 어제랑 똑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델 객체 써서 이제 모델에다가 그 값 보낸다는 거 있었죠. 이건 뭐야?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어제랑 비슷하죠?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하면 된다. 자, 플러스 알파. src 밑에 리소시즈 밑에 스테이틱이라는 폴더는요, 정적 자원. 소스, 그러니까 컴파일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 애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웹에 노출하기 위한 폴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틱 안에 헬로 밑에 월드 안에 test.html이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의 경로는 하고 헬로 밑에 월드 밑에 test.html이 돼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틱이라는 폴더의 주소가 이거에 대응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경로는 이거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PC용 프로그래밍에서고요. 웹에서의 절대 경로는 이거예요. 역다운표가 들어가있네. 웹에서의 절대 경로는 HTTP부터 시작하는 전체 URL이 절대 경로예요. 이걸 절대 경로라고 해요, 웹은. 그러니까 HTML 같은 거에 뭐 이미지 같은 거 삽입할 때 이렇게 하드디스크부터 시작하면은 파일 못 찾아요. 웹브라우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을 돌아다닐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죠. 그럼 그 웹사이트가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안에 탐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보안상 그게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자, 이게 이제 절대 경로인데 다른 사이트가 아니라 내 사이트 안에서 돌아다닐 거라면 포트 번호까지는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보통 내 사이트 안에 있는 자원을 명시할 때는 절대 경로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스프링에서 컨텍스트 패스라는 값을 출력하면 앞에 슬래시는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링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스테이틱이라는 폴더 안에 이 스테이틱 폴더 안에 img라는 폴더를 생성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미지 파일 아무거나 배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미지 태그로 컨텍스트 패스가 이 스테이틱 폴더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img 밑에 이미지 파일명 하면은 이제 웹페이지에 그림 넣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까지 하나 넣어놓은 예제예요. 자, 시스템.out.free 이거 뭐, 도대체 왜 넣는 거지 이거? 자, 그냥 어저께 한 내용 정리만 해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그 간단한 내용들을 좀 더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클립스 이상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게 됐으니까 읽으시는 요거 각자 실습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잠깐만 추가 설명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톰캣 폴더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톰캣 폴더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웹앱스라는 폴더예요. 여러분들이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웹앱스라고 폴더를 만드는 게 이 폴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뭐 내 프로젝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my site .wo 라고 압축을 해서 이 폴더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my site.wo 라고 압축을 풀어요.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 톰캣을 재가동하면 톰캣이 자동으로 워 파일에 압축을 풀어요. 그래서 my site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압축 파일의 내용물을 넣어놔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의 이름은 http:// 이거는 이제 실제 사이트니까 뭔가 도메인이 있겠죠? 포트 번호는 80이에요. 명시 안 해요. 슬래시 마이 사이트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get 매핑에다 넣은 그 주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만든 압축 파일의 이름이 톰캣으로 넘어가면서 폴더 이름이 되고 이게 컨텍스트 패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컨텍스트 패스가 없어도 나중에 압축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안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파일의 이름을 루트라고 만들어야 돼요. 루트.워라고 하면은 일로 압축이 풀려요. 그러면 걔는 컨텍스트 패스가 없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루트.워는 한 톰캣 안에 한 개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다 컨텍스트 패스가 나중에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없던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링크 걸 때 컨텍스트 패스 안 쓰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제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리눅스에 올리면 안 돼요. 뭐 어쩌라고 넣으라는 거 안 넣는데 그 페이지 링크마다 다 찾아서 고쳐. 언제 해요 그걸?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 말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미리미리 넣어놓으세요. 나중에 진짜 고생합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 자, 실습. 자, 넘겨볼게요. 일단은 내용 중에 여기 아까 뷰 경로 제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리고 요거 안 하신 분들이 몇 계셨고요. 클래스 상단에 골뱅이 컨트롤러 추가, 요거 안 하신 분이 계셨었고, 여기 경로 제시가 좀 잘못됐었어요. 메인 밑에 웹앱 밑에 웹INF 밑에 뷰스, 이 폴더는 직접 생성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밖에 다른 내용은 뭐 딱히 문제될 거 없으니까 요 PDF 파일을 다시 배포할게요. 자, 1번 hello spring.pdf 파일 다시 배포했어요. 일단 지금 크게 있는 문제가 경로상의 그 뷰 경로를 잘못 설정해서 그 폴더 위치가 잘못됐던 거하고, 그 다음에 뷰 파일을 못 해놨던 거, 그런 부분들이고, 몇몇 분들이 이 대시보드가 지금 잘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한 케이스는 뭐 하다 보니까 뭐 깔라 그래서 나오는 걸 깔았더니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나도 뭐 특별히 뭐 깔아놓은 건 없었는데. 일단은 뭐 스프링부트에서 좀 그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음 거 진행하면서 한번 같이 잡아봅시다. 자, 이제 예제들 단위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이제 세팅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팅 사항들을 계속 그 이전 단원에 했었던 것들이 계속 다음 단원부터 누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버전 3.0.5에 자바에 study.spring 또 그룹 아이디 정하고, 그리고 데모는 프로그램 이름은 로거라고 적겠습니다. 로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로거고요. 워 파일로 잡고 나머지는 그냥 엔터 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야 될 게 스프링부트 데브툴스 얘랑, 그 다음에 스프링 웹 있었죠? 하나 더 추가합니다. 롬복. 이게 롬복 라이브러리만 깔아준다가 아니라요, 롬복하고 이제 관련된 애들을 다 같이 깔아준다예요. 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없어요. 스프링부트 데브툴스랑 스프링 웹과 롬복, 이게 디펜던시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셀렉트 3 디펜던시즈 요거 누르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자, 프로젝트 만들 때 기존 프로젝트 안에 폴더 만들지 않게 주의하세요.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 또 만들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실습한 거 다 거의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 폴더 지정해 주시고, 자, 생성이 완료됐으니까 열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열면은 새 창이 열리죠. 프로젝트 생기면 help.me 파일은 그 마크다운이니까 날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git ignore 라는 파일도 지금 날리셔도 돼요. 이것도 지금 뭐 쓰이는 파일이 아니에요. git ignore는 나중에 GitHub이라는 거랑 연계할 때 쓰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우리가 GitHub을 지금 쓰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자, 저는 여기에 그 공이 로거.md라고 하나 만들게. 이제 수업 내용을 여기 정리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 로거. 자, 로그 파일이 뭔지는 전에 충분히 얘기했었죠. 로그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전 수업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바의 로그 처리 프레임워크. 자, 자바에서 로그를 처리하는 프레임워크는요, 이게 순서가 SLF4J라고 하는 거. 로그4J가 예전에 그 보안 때문에 되게 큰 코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 중단됐대요. 저도 어제 자료 찾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SLF4J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롬복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래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SLF4J 설정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로그4J로 갔잖아요.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으니까 구현체가 없어서 안 들어왔던 거야. 이쪽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SLF4J는 이제 인터페이스고요. 얘를 구현하는 구현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그백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스프링부트에서 공식 지원하는, 공식으로 채택한 로그 처리 모듈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할 때 아까 롬복을 선택하면은 얘도 같이 깔린대요. 그래서 이제 SLF4J를 상속받는 로그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롬복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고, 로그백은 그 SLF4J를 J에 대한 구현체 클래스, 구현치다. 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미안해, 좀 보면서 해야겠다. 안 보면서 하려니까 코드가 계속 엉키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 처리를 하기 위한 그 라이브러리를 이미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서 설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로고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 구성, 그 의존성, 추가 설정.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서 디펜던시즈 항목의 아래의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기존 사용 항목이죠. 얘도 기존 사용 항목이고 얘는 신규 추가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프로젝트는 끝나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설정 파일 양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설정 파일이 진짜 나도 인터넷 보고 와, 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싶어서 그냥 이거는 파일 원본을 드릴게요. 저도 인터넷 물어물어 이제 만든 건데 사람이 이걸 작성하라 그러면은 아닐 것 같아. 그 이동성 설정,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내용 추가. 이렇게 해요. 자, 로깅.레벨 여기까지는 똑같죠. 루트는 인포. 로그 레벨에 대한 얘기 했었죠. 디버그, 뭐 인포, 워닝, 에러, 뭐 이런 그 로그 수준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는 프로젝트 전역에 대한 기본 로그 수준.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전체에서는 이제 인포 수준인데, 이게 프로그램 전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가 상속받는 부모의 연관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가 다 포함돼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인포 수준으로 잡고, 인포 수준이라고 하면은 수준이 꽤 높아요. 어지간한 메시지는 귀찮으니까 다 커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로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역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점 패키지 이름, 이거는 프로젝트 설정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내 프로그램 안에 컨트롤러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하이 패키지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패키지들까지도 들어가고 그 패키지들별로 로그 수준을 다르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점 찍고서 이렇게 또 넣으면 돼요. 패키지 단위로 로그 수준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은 얘가 메인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물어서 겨우
그 완성을 해놨는데, 일단 요 파일 경로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즈 밑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의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단 이전 프로젝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다고 가정. 그러니까 매 단원마다 이전까지 내용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세팅해놓고 추가한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이전 내용들 계속 병합하면서 진행하세요. 단원마다 계속 내용이 누적돼요. 그 이전 파일 내용도 이만큼인데 새로운 내용 하면서 그거 다 복사해놓고 여기 내용을 또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스프링을 공부한다는 건요, 전부 다 설정하는 방법만 보는 거예요. 아직 우리 세팅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헬로월드의 일환이야. 그 다음에 로그백 설정 파일 추가.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즈 밑에 로그백 빼기 spring.xml 파일을 추가하고 하시고요. 이거 고칠 필요 없게끔 해놨으니까 그냥 긁어서 넣으세요. 나도 양심이 있지. 이거는 진짜 못 시키겠다. 이거예요. 이거 PDF로 바꾸면 아마 글씨 잘릴 거예요. 톡방에 그냥 제가 텍스트 통째로 올릴 테니까 복사해서 넣으세요. 소중한 거니까 잘 보관하세요. 나 이거 만드느라고 어제 새벽 4시에 잤어. 이 설정 파일 하나 만드느라고 4시에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 파일의 코드 자체를 얻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공식 사이트에서 나오고 설명하는 홈페이지도 되게 많으니까 그냥 내용은 긁어다 붙이면 되는데, 이거 한 줄 한 줄이 무슨 의미인지를 주석을 달려면 이거 값을 딴 걸로 바꿔가면서 이거 바꿨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게 이 기능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이 주석 한 줄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 줄 한 줄 바꿔가면서 결과 확인을 어제 집에 밤 11시에 들어가서 11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 에이 망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즈 밑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자, 포트 번호 설정하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포트 번호 8888은 필요할 때만 하세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뷰경로 지정하고 로그 수준 설정하는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로그백 spring.xml 파일을 리소시즈 폴더 안에 새로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바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야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클래스 위에 컨트롤러라는 거 넣어줘야 되죠. 어노테이션 관련은 순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에서 웹에 노출되는 메서드는 이름은 그냥 자기 맘대로 해요. 메서드 이름 위에 get mapping 이라는 것만 넣어주면 메서드 이름은 자기 맘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실제 URL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내가 홈이라고 넣어주면 이 이상한 메서드의 주소는 홈이야. 지금 이렇게 하면 이런 이름의 뷰를 반드시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설정한 로그가 잘 동작하는지를 보려는 거니까 굳이 뷰를 가져갈 필요 없죠. 뷰를 안 가져갈 때는 뭐였죠? 리스폰스 바디. 그리고 얘가 이제 스트링. 리스폰스 바디가 없으면은 여기서 리턴하는 스트링은 뷰 파일의 이름이에요. 근데 리스폰스 바디가 있으면 여기서 리턴하는 스트링은 웹브라우저에 그대로 출력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턴 h1 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그가 잘 동작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자, 로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클래스 상단에 롬복에서 제공하는 srf4j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또 줍니다. 노란줄 가는 이유가 왜 가냐면은 이걸 선언하면은 로그라는 이름의 객체가 자동으로 생겨요. 근데 지금 그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거 왜 넣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쓸 거니까 넣었지. 로그.info 에러 디버그 info 뭐 워닝 뭐 이런 에러들이 있습니다. 디버그 로그가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디버그 합니다. 이번엔 나도 옆에 그 브라우저 안 나오는데? 뭐가 있나 보다. 있기는. 뭐가 있나 봐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 옆에 요 브라우저 누르면 화이트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와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스테이터스 404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요. 주소 보세요. 당연히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지. 왜냐? 지금 얘가 주소가 지금 끝에가 슬래시죠. 그러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나오게 하고 싶었으면 여기 홈이 아니라 슬래시로 걸었어야 돼. 슬래시라는 이름의 주소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첫 페이지는 당연히 이러니까 그냥 여기 홈이라고 넣으세요. 요거 눌렀을 때 화이트 스페이스 머시킹이 나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화이트 스페이스 나왔을 때 여기 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줄. 그래서 이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로 치지 않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출력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에러도 아닌 건데 계속 쳐다봐 봐야 답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실행되는 동안 우리는 로그가 잘 나오는지를 봐야죠. 자, 일단 프로젝트 폴더 안에 로그스라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로그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력되는 거 보기 힘들면 요거 열어도 돼요. 자, 근데 여기 제가 남긴 로고는 지금 출력이 로그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남긴 로고는 출력이 안 됐네요. 로깅.레벨 웹 디버그.
지금 인포 수준 프로퍼티스에 여기 제가 프로젝트 이름 잘못 넣었네. 프로젝트 이름이 스터디.스프링 로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패키지 안에서만 로그를 출력하겠다라고 해놨으니까 이런 패키지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얘가 로그를 못 잡지. 로거. 자, 설정 파일이 바뀌면은 다시 가능해야 돼요. 로그 나오죠. 그리고 출력한 로그가 파일에 기록이 되는데 지금 요거 깨지는 거는 파일 탐색기에서 표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지금 출력을 못할 뿐이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한글 깨지게 출력할 뿐이지 메모장 상에는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인코딩이 안 쉬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UTF-8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안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열면은 다 깨져. 저렇게 한글이. 저거 귀찮으면은 이 코딩. 이게 뭐가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로그 뷰어. 이게 설정이 제일 모니터 텍스트 로그 파일 이거 한번 깔아볼게요. 로그 뷰어들도 있어요. 확장자가 로그인 파일을 지금은 그냥 텍스트 파일로 여는데 확장자가 로그인 파일을 그 열어주는 익스텐션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도 한글 깨지는 건 안 없어지네. VS 코드 EUC KR 검색하면은 나오거든요. 설정하면 다시 열 수 있는데 굳이 귀찮아서 안 해요. 인코딩하면 파일 인코딩 변경이라고 원래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인코딩에서 다시 열기. 그래서 이 파일은 EUCKR이다 라고 선택해주면은 다시 열어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해요. 이거 그냥 나는 그냥 깨지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쓰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처리를 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시작할게요. 로그 파일 인코딩 깨지는 문제는 여기 파일 중간쯤에 보면은 패턴의 로그 패턴이라고 지금 출력 패턴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상단에다가 캐릭터 셋 UTF-8이라고 적어주면은 UTF-8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수정씨는 지금 딴 거 보느라고 지금 뭔 말인지 못 들었지? 자, 어쨌건 이거 설정해주고 나면은 이제 한글 안 깨질 거예요, 로그에서.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직접 넣어주시고, 이렇게 배포하는 파일에는 제가 추가해 놓을게요. 여기랑 여기랑 총 3군데네. 여기 또 있네. 잠깐만요. 하나만 좀 확인해보고, 지금 보다 보니까 내용을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조금이나마. 이거 하고, 여기에 이게 없으면 오, 에러가 엄청 많이 나오네. 이렇게 하면 여기 터미널에서 출력이 안 되는구나. 자, 좀 로그 출력량이 좀 늘어서 보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로그 내용 같거든요. 내가 아까 설정 내용을 죽였었는데, 있어야 되네 저게.
로깅.레벨.루트. 오케이.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스프링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지금 여기 설정해 놓은 이 설정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logging.level.root info라고 돼 있죠.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로그 레벨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읽어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라고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변수예요. 로그 패스라는 이름의 변수 값이 로그스, 로그 파일 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비 로그, 에러 로그 파일 네임의 변수가 ERR 로그. 그러니까 문자의 변수를 만든 거고요. 이건 일종의 정규 표현식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콘솔에 출력하는 로그에 대한 설정. 이 클래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콘솔에 출력하는 로그의 설정은 콘솔은 UTF-8 안 넣어야 돼요. 콘솔에 UTF-8 넣으니까 인코딩이 다 깨지네. 콘솔은 UTF-8 안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로그 패턴을 이걸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5글자로 로그 레벨, 뭐 디버그, 인포, 워닝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시간 출력하고, 이거는 소스 파일의 이름과 라인 몇 번째 행에서 출력한 로그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설정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해서 콘솔에 출력되는 규칙을 정하고, 자,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모든 로그에 대한 파일 저장 설정이에요. 그럼 파일이 저장될 경로는 요거 로그스라는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이 로그고 확장자도 로그래요. .로그. 그래서 저장 경로를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장할 때 인코딩은 UTF-8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내용의 패턴 형식은 이거다. 그리고 이제 로그라고 하는 파일이 한 파일에 계속 작성하면은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니까 롤링 파일을 쪼갤 수 있는 규칙을 잡는 건데, 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로그 패스, 아까 로그스라는 폴더 있죠? 거기에 로그 파일 이름, 아까 로그라고 이름 주었죠? 점 연월일, 그리고 여기는 일련 번호 점 로그. 이렇게 일자별로 파일을 쪼개서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날짜 뒤에 왜 일련 번호가 붙었냐? 같은 날짜라도 용량이 너무 커지면 10메가 단위로 쪼개요. 그리고 30일이 지난 로그 파일은 자동으로 지워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전체 로그고, 에러가 났을 때는 특별히 에러 내용들에 대해서만 같은 경로에 ERR 로그 파일 네임, 아까 ERR 언더바 로그라고 이름을 따로 주었거든요. 에러가 났을 때 생기는 내용만 여기에 따로 기록을 해요. 얘도 UTF-8 패턴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날짜별로 쪼개고 10메가 단위로 쪼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로그 레벨 이게 아까 그 루트 환경 설정에 있는 그 루트 값 읽어오는 거였죠. 여기에 요 규칙도 쓰고 이 규칙도 쓰고 이 규칙도 써라예요. 기본적으로 이 규칙을 다 쓰는데, 이거는 특정 패키지 마이바티스에 한해서도 요 규칙을 다 써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마이바티스를 안 넣었으니까 얘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쓸 거니까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여기 이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요 설정이 요거를 빼봤더니 갑자기 로그형이 확 느는 거예요. 이게 설정이 있을 것 같은데 빼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스터디.스프링. 로거 로그 레벨은 여기는 그냥 이걸 넣어주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갑자기 로그형이 확 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설정 파일의 내용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이게 레벨이 없어서 그런가? 레벨 속성이 루트 요소에 대해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레벨 속성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얘 없어도 되고 설정 파일에 들어갔던 거 없어도 되고 내용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나중에 이 파일 다시 열어보지 않고 이 설정 파일만 고쳤을 때 넣고 싶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양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로그는 여기서 직접 고치자 라고 한 게 지금 변경된 취지예요. 자, 지금 아까 여기에 그 로그 안 깨지는 거 확인했고 여기도 한글 안 깨지고요.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출력되는 로그는 여기에도 기록되고 ERR 로그에도 따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은 내용이 비어 있는 게 좋은 거야. 여기에 내용이 뭐가 쌓이면 지금 내가 모르는 에러가 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고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체크하면은 로그백 설정 추가, 환경 설정에 들어가는 거 아예 없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콘솔의 UTF 파일은 뺐고, 왜냐면 윈도우 콘솔이 UTF 파일 출력을 원래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변경이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변수를 때려박은 게 아니라 그냥 값을 직접 넣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게 스터디.스프링 로고가 아니라 자신의 프로젝트 패키지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특별히 설정할 거 없을 거예요. 어차피 로그 파일 이름 다 거기서 거기니까. 나중에 여기만 수정해 주면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려고 해요. 자, 웹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하면은 톰캣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 톰캣이 웹 서버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러면서 이제 URL을 전달하면은 이 URL의 의미는 http:// ip주소 땡땡 8080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컴퓨터,
그리고 뒤에 8080이 의미하는 게 톰캣이에요. 왜냐면은 이 컴퓨터에서 지금 톰캣이 8080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슬래시 여기 경로가 들어가죠. 이 경로는 톰캣한테 이 URL에 연결되어 있는 메서드를 실행시켜 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는 이 경로는 메서드 호출이 되겠죠.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 호출. 그래서 이거를 URL을 통칭 요청이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URL은 HTML 파일의 파일 경로가 아닙니다. 톰캣한테 어떤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닥또닥또닥 해갖고 결과를 이제 주겠죠. 이 결과는 아무리 자바 소스가 실행돼도 HTML 형식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CSS를 넣으면은 디자인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넣으면은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뭐가 스르륵 나온다던가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일 저녁에 웹 퍼블리셔만이 지금 따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CSS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CSS를 떼면 웹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HTML이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근데 CSS라는 거를 넣으면은 이 CSS 안에 이제 코드를 겁나 많이 짜놨죠. 여기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겁나 많이 짜놨어요. 이런 걸 넣게 되면 이제 이랬던 애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CSS예요. 지금 이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더 디자인 수준이 높아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까지만 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의 최종 목표는 수업 예제가 그럴싸해요? 실제 페이지 아니에요. 그냥 따라 만든 거야. 수업 예제예요. 예, 이 정도는 나와야 줘야 돼. 이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안 이뻐도 돼. 왜냐면 여러분들은 기능 구현을 보는 거지 이쁘게 만드는 여부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있어. 먹기 좋은 떡이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봐요. 그건 있어. 자, 어쨌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통신을 하는 거는 URL로 설정된 요청과 그 다음에 HTML로 구성된 응답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배워요. 그쵸? 근데 이 두 놈의 새끼가 우리 몰래 뒷단으로 몰래 주고받는 정보가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메인 핵심 내용은 이거죠. 근데 이 내용을 주고받기 전에 뒷단으로 지네끼리 주고받는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보들의 용도는 각자 자기소개예요. 웹브라우저가 그러는 거야. 톰캣한테 URL로 접속하면서 나 지금부터 너한테 접속할 건데 나는 윈도우에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은 크롬 브라우저야. 그리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컨텐츠 종류는 HTML 파일이니까 너 응답 줄 때 생각 잘해라. 이런 식으로 먼저 자기소개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톰캣은 응 알았어. 나 지금부터 너한테 응답 결과 줄 건데 얘는 몇 년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생성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보낼 거니까 너 받을 때 알아서 잘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서로의 버전 정보 그리고 컨텐츠의 형식 이런 것들을 보내요. 우리 모르게.
그래서 실제로 웹브라우저랑 톰캣이 주고받는 거는 이게 먼저예요. 이건 나중이고. 왜냐면은 이게 먼저 오고 가야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나 HTML만 읽을 수 있으니까 너 나한테 이상한 거 주면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먼저 요청을 보낸 거니까 얘는 HTML을 보내는 거야. 자, 이런 용도로 쓰이는 데이터를요, 이런 애들을 헤더라고 해요. 그러면 이 메인으로 오간 이 데이터는 바디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켓 통신 배우면 헤더 패킷, 바디 패킷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웹에서는 이제 이게 헤더랑 바디를 구성을 해요. 프론트엔드는 이 헤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1도 안 해. 알 필요가 없어. 백엔드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었나요, 제가 이거? 개발자 도구를 열면은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는데 이걸 새로 고침하면은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이 페이지를 이제 열람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가 다운받는 파일이 다 보인다 그랬죠. 얘는 새로 고침해봐야 얼마 없을 거야. 차린 게 없으니까. 통깨 꺼버렸네. 여기구나. 자, 어차피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파일이 몇 개 없겠죠. 자, 그 중에 이 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유형의 도큐멘트. 이게 웹페이지 본체예요. 얘를 딱 선택하면은 헤더라고 하는 게 딱 열려요. 자, 일반. 이거는 그냥 공통적인 정보고, 응답 헤더. 이게 톰캣이 나한테 준 거야.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을 보내기 전에 톰캣이 나한테 먼저 보낸 거예요. 나 지금부터 너한테 이런 내용 보낼 건데 얘가 HTML이야. 그러니까 너 받을 때 알아서 해석 잘해. 그리고 이 내용은 이때 만들어진 데이터야. 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별게 없어. 근데 웹브라우저는 톰캣에 보낼 때 안녕 자기소개하는 거야. 나는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읽을 수 있어. 압축된 파일도 읽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한국어밖에 처리를 못해. 영어도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쿠키 배웠었죠. 쿠키 데이터도 이렇게 해서 백엔드에 항상 전달이 돼요. 웹브라우저에 저장되는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쿠키는 항상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톰캣에 매번 전송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어 이건데 이 중에 맨 밑에 보면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은 모든 브라우저가 다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요거거든요. 자, 요게 이름이고 이게 값이에요. 자, 이 웹브라우저의 정식 명칭은 모질라입니다. 모질라 재단이라는 데서 웹브라우저 가장 초기 버전을 만들어요. 나는 윈도우 NT 10.0에서 가동 중이고요. 전에 윈도우 98 계열은 없어졌다 그랬죠? 윈도우 NT 다음이 XP 2000 뭐 이렇게 버전 와요. 현재 버전은 NT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정식 버전명이고 윈도우 윈64 X64 64비트야.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 웹브라우저의 정보가 나와요. 애플 웹킷이라는 엔진을 쓰고 있고요. 크롬 브라우저인데 사실은 사파리 개조판이 지롱이야. 맥 사용자가 없구나. 사파리는요 맥에서 쓰는 기본 웹브라우저예요.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게 사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글 건지 알고 쓰는 거는 애플 거였지. 애플에서 만든 웹킷이라는 엔진을 구글에서 갖다가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요. 그거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아이폰 한 대 팔릴 때마다 정작 웃는 건 삼성이죠. 디스플레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롬을 쓸 때마다 뒤에서 웃는 건 애플이에요. 근데 이 문자열이 브라우저나 운영체제마다 종류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처음부터 첫 번째 괄호 다음부터 첫 번째 세미콜론 전까지 자르면 운영체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내용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인덱스 오브로 검사하면 브라우저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문자열 파싱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클라이언트,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나한테 접속했는지를 백엔드는 감지할 수 있어요.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웹사이트 개발하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크롬에선 잘 나오는데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에러나요. 안드로이드 폰으로는 잘 접속되는데 아이폰으로만 접속되면 에러나요. 이런 피드백이 되게 많아요. 그거부터는 진짜 사람 환장하거든요. 그거는 책도 안 알려줘. 수업에서도 그거 다루는 수업은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진짜 모든 종류의 웹브라우저에서 다 테스트를 해서 그 차이점을 보완할 수 있는 코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진짜 각자 노하우야. 그래서 그거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진짜. 저도 그런 걸 안 알려줘요.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동시 맞추려면 환장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서 보통 이제 에러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에러나면은 회원가입 페이지 접속했는데 에러나요. 끝이야. 뭐가 에러인데? 안 알려줘. 환장합니다, 진짜. 최소한 무슨 버튼 눌러서 에러 났는지라도 좀 알려주던지, 에러 화면이라도 좀 캡처 떠서 보내주면 좋은데 에러 나요. 끝이야.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나와요? 아,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럼 뭔 문제인지. 그러면 욕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개발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정보를 내가 텍스트에 남기는 거야. 그게 로그예요. 에러 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물어봐야 되고, 언제쯤에 접속하셨어요? 몇 시쯤에 하셨어요? 그 정도는 얘기해줘. 죄송하지만 쓰시는 컴퓨터가 뭐세요? 뭐 윈도우래, 혹은 아이폰으로 접속했대. 아, 그 정도만 알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 따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정보를 로그에 기록을 해놔야 돼요. 불명확한 정보로부터 최대한 정확한 결과를 뽑아내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로그로 많이 남겨놔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문자열 파싱하라 그러면 이제 콤마 어디 있는지 찾고 인덱스 오브 써야 되고 서브 스트링 써야 돼. 기초 공부할 때나 그런 거 하지. 미칩니다. 환장합니다. 자, 자바에서는요, 이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을 파싱해서 알아서 정보를 딱딱 멤버 변수로 세팅해 놓는 라이브러리가 3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개발이 중단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UA 디코더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UAP 자바라는 애가 있는데, 프로그램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은 얘가 훨씬 높아요. 근데 아쉬운 점이 2014년 이후로 이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온 브라우저들은 인식을 못해. 얘는 지금까지 업데이트는 잘하고 있는데 코드 완성도는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어차피 이거 문자열 파싱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도찐 개찐이라서 가급적이면 최신 브라우저 지원하는 애를 쓰려고 해요.
자, 얘기 개요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UAP 자바, 유저 에이전트 파서 자바 버전이란 뜻이에요. 검색하면은 이제 깃허브의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메이븐에서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 봤더니 메이븐 설정 코드가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메이븐에서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UAP 자바라고 검색을 하면 유저 에이전트 파서포 자바 나오죠. 자, 얘가 최신 버전이 1.5.4래요 공식 사이트에 제시되는 버전하고 동일하네요. 그쵸? 그러면 요 값을 복사해서 폼.xml에 넣으시면 돼요. 얘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기 때문에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세팅할 때 자동으로 넣어주는 건 없어요. 이건 직접 넣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또 넣어야 되죠. 넣는 김에 일반 프로젝트에서 이전에 했었던 것도 같이 복사해서 넣어놓으세요. 이전에 그 JSTL 하느라고 필요했던 애들도 같이 넣어놓으세요. 자, 폼.xml을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은 그 라이브러리들 갱신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밑에서. 여기서 yes 누르시면은 이제 갱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프링으로 다시 갈게요. 스프링 컨트롤러 코드로 갈게요. 이건 좀 심했으니까 메서드 이름 제대로 바꿔놓을게요. 자, 지금 얘가 웹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같은 거 받으려면 언젠가는 우리가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객체를 쓰기는 해야 돼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객체를 쓰고 싶으면 이 메서드에 선언을 하세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은 톰캣이 스프링이 동작하면서 이 리퀘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여기 넣어줘요. 스프링 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에게 호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파라미터 주세요 라고 하면 스프링이 넣어줘요. 이렇게 선언만 하면 스프링이 주니까 이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로그가 잘 나오는지 확인했으니까 접근한 웹브라우저의 유저 에이전트 값 얻기. 스트링 타입의 UA는 리퀘스트 점. 자, 아까 정보가 뭐라 그랬죠? 그런 정보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헤더 겟 이름을 알면 이제 여기 있네. 근데 파라미터를 달래요. 받고 싶은 파라미터 이름을 주면 돼. 헤더의 이름을 주면 돼요. 자, 얘를 로그.dim
디버그라고 하면서 UA를 찍어보죠. 그리고 스트링에 뭐 아웃풋 변수를 만든 다음에 아웃풋 플러스 이퀄 P 플러스 UA 화면에도 출력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리턴 아웃풋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웹브라우저로 다시 접속을 해봐야겠죠. 자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로그에도 출력이 되겠죠. 자, 이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은 접속하는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달라요. 지금 우리끼리는 죄다 윈도우에서 윈도우로 접속하는 거니까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만약에 이 웹사이트에 아이폰으로 접속했다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 아이폰이라고 뜨고 아이패드면 여기가 아이패드로 바뀌어요. 아이팟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태블릿이건 뭐건 가리지 않고 안드로이드로 뜨고요. 맥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맥킨토시인가 그렇게 떠요. 원래 맥이 아니죠. 이름이 맥킨토시가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접근하는 운영체제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파싱해야 된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 코드는 그냥 저도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정리한 거예요. 뭐 만든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장본인이 이렇게 쓰라는데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 여기 보면은 UA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이 값이죠. 저는 이거 아까 UA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럼 UA 스트링만 UA로 바꿔주면 나머지 코드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임포트가 문제지. 자 임포트 패키지는 잘 보고 골라야 돼요. 파서 UA 파서 걸 써야겠죠.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얘도 UA 파서 걸 써야겠죠.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요 변수는 UA로 이름 바꿔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유저 에이전트 문자를 파싱을 해서 객체를 리턴하는데 이 객체를 가지고 system.out.println 다 빼고 로그.디버그로 바꿀게요. 자, 아까 사용했었던 이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을 여기다 이렇게 주면 얘가 이거를 내용을 조각조각 내갖고 객체에다 담는데요. 그래서 그걸 멤버 변수 형식으로 이렇게 종류별로 우리가 찍어볼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어디 갔냐 브라우저.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버전에 대한 종류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크롬 브라우저고 그 다음에 크롬 버전 111이래. 버전이 뭐 이렇게 높아? 111.0.0.0이니까 마이너 버전은 그냥 0이라고 찍은 것 같아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0이고요. 윈도우즈 10. 뒤에 없대. 널. 그 다음에 디바이스 패밀리는 뭐 아이폰이니 안드로이드니 PC는 그냥 무조건 아더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잘 정제하면 아웃풋 플러스 이퀄 디바이스는 플러스 디바이스 패밀리 아웃풋 플러스 줄 바꿈 안 했어요. HTML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p 태그로 묶었으니까 문단인 건데 얘는
다른 태그 없이 그냥 다 연결할 거니까 한 줄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운영체제 종류는 플러스 c.os.family 플러스 띄어쓰기 하나 넣고 플러스 c.os.major.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 버전이 널이 아니면 아까 보니까 널이라고도 나오더라고요. if 널이 아니면 output 플러스 equal 점 찍고 플러스 마이너. 그 윈도우스 10점 몇 이렇게 나오게끔 점을 찍어준 거예요. 여기 사이사이에 띄어쓰기 하나씩은 넣어줘야겠다. 이 띄어쓰기는 앞에다 넣읍시다.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 버전 아웃풋 플러스 이퀄 브라우저. 한 칸 띄고 메이저 점 마이너 여기도 플러스 유저 에이전트 점 메이저. 여기도 마이너는 똑같이 처리합시다. 뒤에 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그냥 문자를 계속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출력하고 싶은 문자를. 그럼 이제 접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로그에 박아요. 이거를 한 줄로 박을지 아니면 로그 파일에서 세 줄로 쪼개 박을지는 자기 맘인데, 보통 이거를 로그에다 바꾸서 이제 어떤 종류의 장치가 접속했구나 라는 거를 가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전에 로그 남길 때 현재 페이지 주소 또 로그로 남겨봤잖아요. 그 코드까지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URL로 어떤 장치가 접속했다. 그럼 이제 거기부터 그 밑에 이하에 나오는 에러 내용들을 계속 가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내용까지를 정리를 하면 자, 로그 설정은 됐고요. 그 다음에 샵03 유저 에이전트 정보 가져오. 유저 에이전트란 그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버전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버전 정보예요. 유저 에이전트 처리 라이브러리 설정입니다. 자, 요거 하면 되고요. 그 원 사이트는 여기 이게 주소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하고 나면 별로 없죠? 사용 예시. 사용 예시는 그냥 요거 메서드 통째로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좋아. 자,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요거 실습해서 완성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오늘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웹페이지에 전부 저런 그 사용자의 버전 정보를 로그로 다 남겨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서블릿하고 JSP는 빼박이에요. 페이지마다 저거 다 넣어야 돼. 스프링에는 인터셉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의한 컨트롤러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웹브라우저의 요청을 인터셉트해서 지가 먼저 실행되고 여러분들 메서드로 호출해줘요. 그런 걸 쓰면은 한 번의 구현으로 모든 페이지에 저 로그가 자동으로 남기게 할 수 있어요. 내일은 인터셉터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요거 끝나면 대충 한 5시 반쯤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자,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실습 시간까지 포함이야. 내가 수고하셨어요 하는 건 녹화 끄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그 자, 녹화 다시 켰고요. 자, 스프링부트에서 디버그를 누를게요. 아, 일단 끄고 중지. 나도 어제 이것저것 만지면서 깔았나봐요. 자,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면 여기 프로젝트 이름단에서는 옆에 이렇게 브라우저로 여는 게 나오는데 아마 여기 엔드포인트 단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그냥 클릭하면 거기 찾아가기만 하잖아요. 여기 로거라고 이 클래스 이름 위에 여기 삼각형의 느낌표 있는 거 있거든요. 마우스를 슬쩍 올리면 이렇게 보여요. 얘를 누르면 뭔가 물어봐요. 뭔가 활성화하겠냐고. 그래서 Enable이라고 딱 누르면은 얘가 그 스프링부트 스타터 엑셀레이터인가 이게? 요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요. 그리고 Save and Rerun을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 재가동 다음에 옆에 그 지구본이 뜰 거예요. 요거를 내가 뭔가 모지하고 눌렀다 깔았었나봐.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가동되면 옆에 지구본이 떠요. 그럼 이제 그 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열리잖아요. 그쵸?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다들. 저는 근데 여기서 열리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이거. 왜냐면 개발자 도구를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아까처럼 개발자 도구를 쓰려면 크롬으로 띄워야 돼서.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대시보드라고 검색을 해요. 그럼 스프링부터 대시보드 항목 나오잖아요. 여기 항목 맨 위에 보면은 오픈이드. 기본값이 내장 브라우저를 쓰겠다는 건데 이거를 익스터널로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면은 운영체제에 설정된 기본 브라우저로 떠요. 저는 윈도우의 기본 웹브라우저를 크롬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띄우면은
이거 누르면 이제 크롬이 뜨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이제 크롬이 뜨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설정을 쓸지 안 쓸지 이건 지극히 개인 취향이니까 각자 편하게 하세요. 여기 툴상에서 뜨는 게 좋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듀얼 모니터가 아닌 이상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크지 않은 이상.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각자 취향대로 하시고 여기 엔드포인트 매핑 위에 노란색 느낌표, 노란색이래, 삼각형 느낌표 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 된다. 생긴 거 보아하니 프로젝트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요.